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6월 22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23포인트 올라서 0.7%, 코스닥 0.06% 올랐습니다. 자, 코스닥은 계속해서 1000포인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어제도 외국인이 팔았지만 오늘도 이어서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좀 코스닥으로 힘을 실는 듯 하면서도 또 이렇게 이틀 연속 양매도를 하면서 수급을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좀 투자를 하는 것 같고요. 확실히 그 테이퍼링과 그 코로나19 변이죠.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경계감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크게 투자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증시도 좀 애매하게 움직이는 듯하고 종목별 강세가 좀 보이는 그런 시장인 듯 하네요. 자,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도 외국인이 좀 이탈하다가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3일 연속 이제 거의 2조가량 매도를 했다가 3천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기관은 계속해서 이제 매도를 좀 하고 있고, 역시 이렇게 코스피에 전체적으로 수급이 좋지 않다 보니까 대형주들도 크게 재미없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21선을 지키는 선에서 계속해서 3천 중반 이상, 후반대 그렇게 지키고 있고요. 코스피가 지금 확실히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만들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수급과 거래량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런 대형주들이 좀 치고 나가줘야지 코스피가 확실히 올라갈 것 같은데요. 지금은 종목별 강세가 진행되다 보니까 확실히 애매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일단은 자리를 안전하게 잘 지키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밤에 이제 다우와 나스닥이 오랜만에 좀 반등다운 반등을 좀 해줬고요. 니케이도 이제 뭐 그 바이러스 우려에 따라 3% 하락했다가 오늘 바로 3%가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시황이 전체적인 글로벌 시황이 좀 불안정할 때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이전에도 그랬고요. 자, 이때처럼 이런 식으로 좀 움직임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은 움직임이 좀 다른 해외 증시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위아래로 움직임이 없고요. 지금 잘 버티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지금 테이퍼링과 그런 우려 때문에 미국 증시가 10%에서 20%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좀 더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다우존스와 나스닥 또 약하게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유럽 증시도 뭐 크게 상승 없이 좀 조정을 받고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 글로벌 증시 자체가 별로 움직임이 재미가 없다. 그 다음에 미국 채권 금리가 또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했죠. 좀 많이 내려갔다가 갑자기 이제 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1.4%대를 깨고 엄청나게 내려갔다가 1.5%대로 단숨에 이제 올라왔고요. 확실히 이제 저점 라인, 기존에 딛고 있던 그 저점 라인을 다시 이제 회복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자, 국채 금리가 또 급격하게 좀 올라가 버리면 증시에도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보고 마치겠고요. 여전히 이제 글로벌 증시를 흔들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이전이죠. 올 초나 뭐 작년 말 정도 그렇게 이제 유동성 장세에 의한 상승세는 뭔가 좀 움직임이 둔화된 것 같고요. 조금 더 주의 깊게 이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종목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950원 상승해서 26,75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26,000원 선을 돌파를 해서 위로 뻗어나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거래량 같은 경우는 아니죠. 어제보다 더 증가를 했고요. 차츰차츰 이제 점진적으로 좀 거래량을 늘리면서 조금씩 올리는 모습이고요. 자, 두산중공업이 횡보 자리 26,000원 선 저항을 받고 떨어지지 않고 조금 더 올리긴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두산중공업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크게 이대로 정고점을 깨고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기도 어렵고 3만원 이 정고점에도 도달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 리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제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 영상에 대해서 왈가왈가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제 입장을 확실히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할게요. 일단 이 영상 자체가 길다 보니까 중간중간 좀 보시고 뭐 그렇게 보고 싶은 것만 보시고 생각하는 대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두산중공업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끌어왔고요. 결국에는 이제 장기 투자 목적으로 계속 이끌어왔고, 올해 예상치 못한 이제 원자력 급등이죠. 원자력 이슈에 대한 급등으로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구독자분들과 함께. 근데 앞으로도 저는 더 상승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예상치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원자력 이슈에 대해서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않은 그 이슈에 대해서 너무나도 주가를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단기간에 가서 횡보하는 그 자리를 잡는 구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주식들이 그렇게 움직였고, 바이오 같은 그런 아주 뜬구름 잡기식의 그런 호재를 뿌리면서 막 급등시키는 그런 주식이 아니잖아요, 두산중공업이. 근데 최근에 그 급등 같은 경우는 마치 원자력 수주를 한 것처럼 이렇게 급등을 시켰고요. 단기간에 2.5배를 주가를 올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체코 원전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해서 리뷰를 하고 있지만 2022년쯤 되어야지, 네, 빠르면 이제 올해 하반기쯤에 이 부안 평가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입찰이 이제 들어갈 건데, 2022년은 되어야지 이제 최종 입찰자 그런 선정, 그 다음에 구체적인 그 입찰 내용 이런 게 나올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체코 원전에 대해서도 수주를 한다 만다 이렇게 얘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미국과 프랑스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같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만한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도 너무 들뜨지 말고 좀 다운을 시켜서 확실히 준비를 해서 네, 체코 원전을 따내야 되는데요. 지금 거기에 맞춰 이제 원자력 기업들이 다 오르긴 했습니다만, 특히 두산중공업 주식이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단기간에.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합병 이슈도 있고요. 네, 그 합병 이슈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주가가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좀 중요한 얘기긴 하고요. 그 다음에 합병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 입장은 장기적으로는 두산중공업은 오른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제가 조정을 받는다고 했는데 좀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쭉쭉쭉쭉쭉 올라가면 좋겠지만, 결국에는 이 상승세도 한번 꺾여서 네, 그 합병 7월 21일까지는 좀 주가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고, 일단 차트는 오늘 분석 먼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에는 오늘 약간 내렸습니다. 26,550원이고 크게 뭐 영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해서 이렇게 좀 상승이 나왔지만 조금은 더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주봉과 월봉은 이렇게 좋게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달 월 거래량이 거의 뭐 엄청나게 터졌기 때문에 이때 한참 오를 때보다 거의 2배 정도 올랐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인상 깊게 보고 있지만 7월 달이 중요하다. 7월 달 거래량이 중요하고요. 자, 다음 달에 있을 그 분할 합병이죠. 네, 인적 분할 이후 합병에 대해서 이 주가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주의 깊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투자자는 기관이 40만 주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이 51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투자가 많이 매도를 했고, 연기금이 좀 매수를 했네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 연기금은 두산중공업에 대해서는 관망하는 포지션이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연기금 매수에 대해서 계속 주목을 하면서 주가에 대해서 상승을 외쳐왔던 그런 움직임과는 좀 다르게 연기금이 약간 이제 관망한 지 오래되었죠. 일단 매도도 하고요. 그래서 6월 달은 계속해서 관망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투신 같은 경우는 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기 때문에 일단은 6월 달은 조금 들어오긴 했네요. 계속 보도록 할게요. 외국인이 이제 살금살금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외국인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대로 보유를 늘릴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이 거래를 쏟아내면서 두산중공업을 끌어내릴지, 거기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요때 6월 1일부터 2일부터 1, 2, 3이죠. 5월 31일부터 1, 2, 3. 요때 외국인이 대량으로 매도를 좀 했습니다. 요때죠. 요때 이제 한참 올라가기 시작할 때 대량으로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7, 8이죠. 7일에도 대량으로 매도했습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이 대부분 요때 매도를 다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7, 8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급격하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은 상당 물량 매도를 좀 진행을 한 상황이고, 그 매도 물량에 대해서 외국인이 조금 이제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크게 이전보다는 많이 들어온 것은 아니라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후로 이제 연기금이 계속해서 관망을 하는 상황. 그래서 사모펀드도 조금씩 나가고 있고요. 자, 계속 이렇게 뭔가 차익 실현 물량 매도, 그다음에 횡보, 그다음에 조정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오늘 두산중공업, 자, 중요한 얘기를 할 거니까 계속 지켜봐 주세요. 자, 오늘 이제 공매도 잔고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를 보시면 1280만 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 계속해서 이제 공매도 잔고가 줄지 않고 1200 후반대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멈춰 있는 것처럼 이 공매도 잔고도 좀 멈춰 있는 상황이고요. 공매도 상환을 진행하지 않고 계속해서 두산중공업의 주가가 그냥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또 공매도 거래량이 100만 주 정도로 많이 나왔고요. 이게 공매도 거래가 또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것은 공매도 잔고가 서서히 또 늘어나기 시작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경험상으로 공매도 잔고가 늘어있는 상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주가 상승을 이용해서 큰 폭으로 하락시키는 그런 과정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신규 매수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이것은 이제 장기 투자자분들께는 뭐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할 겁니다.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장기 투자 워낙 오래 하셨으니까 지금 이렇게 급등에 대해서 두산중공업이 조정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계속해서 이 공매도 잔고는 주의를 해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차잔고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의 대차잔고를 확인해 보면 종목 상세에서 일단 대차잔고 5,490만 주로 또 감소를 한 것 같죠? 그래서 대차잔고는 꾸준히 이제 좀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환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나 워낙 이제 대차잔고가 많기도 했고, 그 다음에 공매도 잔고는 좀 줄지 않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조금 찝찝하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이 상세를 보시면 외국인이 오늘 50만 주 추정이었는데 또 이제 30만 주 매도가 추가되어서 24만 주가 매수로 잡혔고요. 보유율은 7.2%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외국인이 최근에 좀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저는 이 외국인 보유율이 9%대였나요? 그때까지 본 것 같은데 그 최근에 급등으로 인해서 외국인 보유율이 6%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차익 실현을 상당 부분 많이 진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뭐 조금 몇십만 주씩 들어오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막 시간의 대량 매매처럼 블록딜로 막 그렇게 나가는 것 같이 갑자기 매도로 크게 잡혔던 날이 있었거든요. 그런 날들을 통해서 많이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지금 하락을 해도 그 투자자들은 이미 빠졌기 때문에 크게 아쉬울 점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오늘 이제 중요하게 말씀드릴 거를 지금부터 이제 얘기를 드릴 건데 어, 자, 뭐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아까 어제 제가 이제 그거죠. 배당 의제 배당이죠. 의제 배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거부터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게 밑에 있었는데, 잠시만요. 자, 그래서 보시면, 두산 인프라코어의 의제 배당 얘기입니다. 분할 합병의 내용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적힌 내용인데, 대상 주식은 이제 두산인프라코어의 보통주고요. 분할 합병 방법은 뭐 다 아실 겁니다. 투자 사업 부문을 분할을 해서 현대인프라코어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그 두산 밥켓을 가지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의 지분을 두산중공업에 흡수 합병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게 0.4 0.689죠. 네, 689만큼의 이거를 감자 비율을 적용해서 그 중에 이제 0.47%가 472%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서 그게 이제 두산중공업 주식으로 상장이 되고요. 나머지 이 감자 비율 제외를 한 0.311이 두산인프라코아로 인수가 그 상장이 되게 됩니다. 현대인프라코아죠. 네, 그렇게 상장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생각을 하시고,
자, 그럼 배당 의제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아까 그 0.689에 대해서 0.472 또 이제 이렇게 두산중공업 주식으로 상장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아 주주분들 중에 이 두산중공업으로 바뀌는 그 가치가 두산인프라코아를 매수했던 그 가치보다 이게 이제 더 크게 되었을 때 사실 이제 이 재산이 늘어나는 것처럼 재산세를 내라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배당으로 간주를 하고 배당금을 받았다라고 간주를 하고 그 차익만큼 세금을 15.4%를 떼겠다라는 게 이 의제 배당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신주 배정은 어디죠? 네, 분할 합병 등기일이 이제 7월 1일이고요. 이 가격 기준으로 두산중공업 가격 기준으로 이제 그게 아까 계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 주당 이제 0.472%의 비율이고요. 이거는 이제 0.689의 감자 주식에 대한 이 비율이기 때문에 그 비율은 두 번을 곱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가지고 계신 주식의 0.689에서 0.470이죠.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네, 0.689에서 추가로 하는 게 아니고 0.472가 이제 그냥 그 비율이 되게 됩니다. 착각을 좀 했고요. 1000주를 가지고 계실 때 472주가 두산중공업으로 상장이 되는데요. 그 주식에 대해서 이제 배당금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게 의제배당 원천징수 개요라고 해서 그 케이스마다 좀 얘기가 나오고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제배당은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제가 말하고자 한 것은 원천징수 대상이 이제 주주인데요. 주주는 이제 대주주도 있고 소액주주도 있고 기관 투자자도 있고 외국인 투자자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케이스별로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 주주 구분을 어, 발행 주식 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 원보다 적은 금액의 미만을 이제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 그러니까 3억보다 작게 보유하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그냥 소액 주주로 이게 나눠져 가지고 결국에는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산중공업의 네, 7월 1일 종가 가격에 그다음에 지금 가지고 계신 두산인프라코아의 주식수의 0.472를 곱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두산인프라코아의 매수 단가 곱하기 두산인프라코아에 가지고 계시는 그 주식의 0.689를 곱하게 됩니다. 감자 비율이죠. 그래서 이 가격이 차익을 이 두 개의 가격을 뺐을 때 나오는 그 수익에 대해서 0.154죠. 네. 15.4%의 그 세금을 뗀다고 하니까요. 그걸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금액과 추가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주식으로 막 돈을 벌었고 뭐 그런 소득이 있다면 그게 2천만 원 이상이 된다면 추가로 또 별도의 세금을 내게 되니까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개인 주주인데 3억 이상 들고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외국 법인 있죠. 이분들은 의제배당 산정 방법이 동일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뭐 입증 자료를 뭐 제출해야 되고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국내 이제 내국 법인이죠. 내국 법인 주주가 해야 되는 이유는 의제배당이 이제 법인세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입금이라는 것은 법인이 그 벌어들인 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에 이제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 법인세법에 따라 이제 원천징수 대상자는 아니지만 법인세율을 이제 적용해서 세금을 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법인세율이 궁금하죠? 법인세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세표준이 2억 원 이하가 이제 10%고요. 2억 원 초과해서 200억 원 이하는 20%, 200억 원 초과해서 3천억 이하죠. 22%, 3천억 초과는 25%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법인세율을 많이 내게 되는데요. 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산중공업이 들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아의 주식은 약 7,500만 주입니다. 아유, 글자가 7,500만 주입니다. 네. 근데 그 7,500만 주에 0.689를 곱하게 되면 5,100만 주 정도가 됩니다. 5,100만 주. 거기에 이제 두산인프라코아의 매입 단가인데요.
이게 이제 두산중공업이 두산인프라코아를 이제 최대 주주가 될 때, 그때 어떻게 그 대금을 주고 되었는지 제가 자세한 그 내용을 알지 못해가지고 일단은 물음표로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낮은 가격으로 책정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7,500만 주에 0.472죠. 거기에 대해서 계산하면 3,500만 주 정도가 됩니다. 네, 거기서 어, 지금 7월 1일에 있을 그 두산중공업의 종가 그것을 곱하게 되면 이제 두산중공업의 그 지분에 대한 가치가 정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게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2만 5천 원이라고 친다면 지금 8천억 이상이 돼요. 가치가. 근데 이게 이제 뭐 얼마에 잡힐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보다 상당히 낮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 차익만큼 뗐을 때 이제 법인세율을 적용을 한다면 이게 만약에 200억에서 분명히 저는 이 정도에 포함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22%를 떼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차이가 1,000억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220억이죠. 네. 220억을 세금으로 좀 제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인세율로 인해서. 자,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말했듯이 두산중공업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고공행진을 하게 된다면 뭐 개인 주주분들은 두산인프라코아를 사고 팔고 해서 아이고 단가를 높이면 되겠지만 이런 두산중공업의 그런 대주주들은 사고 팔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에 이제 기존에 잡혀 있던 그런 평균 가격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들이 계속해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중공업이 최근에 왜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가? 뭐 거기에 대해서 원자력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전에 옛날에 이제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이건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두산인프라코아를 이제 합병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인적 분할 합병한다는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이제 이전에 사례를 들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겁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좀 긴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길어도 이 내용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산 엔진을 이제 분할을 해서 이 바켓 지분을 또 이제 두산중공업으로 흡수합병하는 그런 그걸 했었어요. 그래서 두산 엔진 네, 존속 네, 사업회사 이외에 두산엔진 투자회사가 같이 신설되고요. 두산중공업은 신주 발행을 통해서 마련한 주식으로 두산엔진 투자회사를 흡수합병하게 됩니다. 완전 똑같죠? 지금 두산인프라코아와 분할 합병 비율이 지금보다는 작고요. 1대 0.27인데 지금 이제 1대 0.472가 되고요. 이때는 이제 조금 더 작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산엔진 지분 42.7% 전량을 사모펀드인 소시어스 웰투시 컨소시엄에 822억 원을 받고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현대중공업에 이제 8,500억이죠. 그걸 주고 이제 매각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때는 이제 사모펀드에 팔았다고 하고요. 아무튼 인적 분할이 되고 흡수합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완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HSD 엔진입니다. 이게 두산 엔진이 분할되어서 HSD 엔진으로 변경되어서 재상장이 되었고요. 인적 분할 일정이 언제였냐면 2018년 6월 1일에서 2018년 6월 18일까지 거래 정지를 했습니다. 지금 두산 인프라코아 같은 경우는 2021년 7월 아니죠. 6월 29일부터 7월 20일까지가 거래 정지 기간입니다. 자, 3주 정도로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재상장일은 이때 이제 6월 21일이고 두산 인프라코아 같은 경우는 7월 21일에 재상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자, 선례가 있으니 좀 사례를 봐야겠죠. 자, 사례를 보기 전에 좀 지켜볼 게 있습니다. 자, 지금 뭐 두산중공업 주주분들, 두산인프라코아 주주분들 둘 다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눈치를 좀 채셨겠지만 자, 차트 모양이 똑같습니다. 급등을 할 때도 똑같았고 급락을 할 때도 똑같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조금 올리는 것도 똑같은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똑같은 패턴이 나오는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지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원자력 이슈로 인해서 올랐다고 칩시다. 두산인프라코아는 왜 올랐죠? 이거는 이제 두산인프라코아는 원자력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이제 기업이 되었고 현대 쪽으로 나가게 되어서 두산 밥켓 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매출액과 그 수익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프라코어를 달면서 이제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급등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단기간에 같이 급등을 해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어, 이게 지금 합병과 굉장히 긴밀하게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좀 오늘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길게 얘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자, HSD 엔진입니다. 아까 제가 거래정지 기간을 2018년 6월 1일부터 2018년 6월 18일이라고 했나요? 자, 그럼 그때 이 HSD 엔진, 두산 엔진이었죠. 그 주가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합병 발표를 요때 했거든요. 요때 해가지고 주가가 이제 막 급등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거의 3,000원대에서 5,000원 중반대로 급등을 하게 됩니다. 지금 거의 뭐 2배가량 올라가게 되죠. 이게 그렇게 호재가 있어서 그렇게 올라간 게 아니고요. 합병 발표 이후에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자, 거래 정지 기간에 여기 있잖아요. 거래 정지 전에는 어느 정도 이제 주가를 좀 올린 상태 그 유지를 해서 마무리를 했는데 자, 재상장하고 나서 갑자기 급락을 하게 됩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요. 자, 그래서 4,000원대로 한 번에 떨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 이 움직임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결국에는 그 전고점을 한참 뒤에 이제 돌파를 하면서 결국에는 더 회사 가치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더 올랐다라고 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인적 분할 이후에 이렇게 급락을 하는 구간을 가졌다. 그런데 핵심은 합병 발표 이후에 이렇게 같이 올랐다. 근데 두산중공업도 같이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의 2018년에 6월 1일부터 19일 동안 자, 그때가 이제 거래 정지 기간 동안 이 두산중공업이 어떻게 주가가 형성이 되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도 이때 합병 발표 이후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원대부터 17,000원까지 이렇게 거의 70%가량 급등을 했고요. 지금 이제 원전 이슈 때문에 2.5배가량 급등을 했지만 일단 조금 덜 급등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때는 하락 추세를 계속 이어가던 그 시점에서 합병 이슈로 인해서 급하게 올라갔던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감안을 하시고 그 다음에 6월 1일이 언제죠? 자, 이때입니다. 자, 이전에도 이렇게 급등을 시켰다가 한번 하락폭이 있었고요. 자, 어느 정도 이 자리에서 지지를 좀 합니다. 하지만 자, 재상장 거래정지 두산엔진이 거래정지되고 6월 12일부터 좀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6월 19일, 네, 23일 날, 20일인가요? 19일 날 때 상장이 되었다고 얘기를 한 것 같죠? 이때까지 주가가 이제 고점 대비 거의 뭐 다 떨어지죠. 네, 합병 동안 올랐던 그 주가가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락 추세를 이어가게 되고요. 지금 이때는 사실은 이제 두산중업 자체가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합병 이슈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주가를 올리는 과정은 지금도 똑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 신주 발행 이후에 주가 흐름은 유상증자도 그렇고 이 인적 분할 저번에 있었던 두산 엔진의 그 인적 분할 흡수합병이죠. 그것도 똑같고 지금 신주가 이제 상장이 되었을 때 상당 기간 주가가 조정을 받는 패턴이 있었다는 것을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내린다고 얘기를 해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결국에는 비슷한 패턴이 저는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241선을 얘가 두산중공업을 좋아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뭐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면서 이렇게 갈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2만원 초반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월봉상으로 오랫동안 이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게 이제 저는 최종 목표를 5만원 정도로 잡고 있는데 뭐 지금 뭐 하루 좀 올랐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튼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고 저는 충분히 힌트를 많이 드렸어요. 지금 앞으로의 두산중공업 주가가 신주 상장되기 전후로 어떻게 진행될지 사례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제 뭐 내동매매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과정을 지켜보았고 두산중공업이 절대 만만한 주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할 땐 좋지만 하염없이 떨어질 때는 정말 힘든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단타로 진입하실 거면 이런 종목 말고요. 제가 여기 관심 종목에 괜히 넣어놓은 종목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께 뭐 따로 알려드리진 않았지만 이런 것들 있죠. 지금 선익 시스템 이런 거는
메타버스 테마 관련해서 아주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두산중공업 고점에서 들어갈 바에는 이렇게 하루에 막 10몇 프로씩 오르는 주식 잘 골라서 그런 상승률 단타로 치면 되거든요. 조금 잘 들어가시면 그냥 10% 수익을 얻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이제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단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네, 여러분들 적어도 여러분들은 좀 길게 들고 가시고 이 종목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겪고 나고 나면 이 주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승 이후에 욕심을 좀 버리고 네, 하락 구간을 기다리고 다시 한번 본인이 이제 때가 되었을 때 매수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계속해서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주식 시장에서 그거를 좀 잘 아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얘기를 따로 드린 적이 있는데 노림수를 가지고 주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올라갈 것 같은데 샀다, 내려갈 것 같은데 팔았다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돈을 잃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네. 그게 이제 그냥 느낌상으로 주식을 하게 되니까요. 그 느낌도 이제 감이 좋으면 벌게 되는데요. 이게 확실히 근거를 가지고 뭐 자기가 틀렸더라도 그 확률을 높이는 겁니다.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